예, 정치하는 언니들 신현영 변호사, 박수빈 민주당 서울시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가 변호사가 됐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게요. 예, 예, 제가 신현영 의원님. 예. 최근에는 민주당 전 아니, 의원님. 국회에서 일을 하니까 정말 아, 법조에 대한 전문가가 예, 되고 싶다는 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조금 전 별세했다는 소식이 속보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예, 지금 베트남 민주평통 그 출장길에 오른 상황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이 됐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병원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 조정식 특보를 통해서 전해 왔었는데요. 국내 긴급 이송 등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 예, 조금 전에 별세하셨다는 소식 속보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해찬 수석부의장이 사실은 이제 총리도 지내셨고 민주당에서 당대표 어려운 시기에 당대표를 맡아서 당을 또 이제 이끌었던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군사정권 시절에는 또 민주화 운동에 함께 하셨던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굉장히 굵직한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 민주당에는 큰 어르신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해주셨고, 실제 저도 영입됐을 때 보면은 더불어시민당 당시에도 2020년에 당대표셨어요. 그렇기 그러셨죠. 때문에 예. 그 당시 총선 180석 이끄는 데 맞습니다. 주역이셨고요.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도요,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 이해찬 우리 고문께서도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캠프에서 여러 번 뵀었고 했는데, 예. 이번에 베트남에 방문하시면서 심근경색으로 사실은 응급으로 인해서 사실 베트남의 의료시설에서 아마 스텐트 삽입이나 심장 시술은 그래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게 심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혈류가 막히게 되면 뭐 심장 기능도 떨어지지만 뇌 쪽으로도 이제 허울성으로 인해서 기능이 많이 떨어질 텐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장과 뇌가 같이 손상된 거 아닌가.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조정식 우리 특보님과 함께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에어 앰뷸런스로 모시고 올 것인가. 아무래도 예, 예. 한국의 의료가 훨씬 더 중환자 치료에는 더 적합할 테니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향년 73세로 별세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에 큰 별이 지셨다는 면에서 오늘 상가 고의의 명복을 빈다고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정말 성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해찬 전 대표님이 정말 민주당의 산 역사시죠. 맞습니다. 지난해 이해찬 대표님께서 회고록도 내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처음 민주화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해서 뭐 서점을 내고 다양한 운동을 하고 민주당을 이끌어온 이야기들이 같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 당에서 정신적 지주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유, 참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그렇고 우리 당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많이 참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해찬 대표께서 내 장은 민주당 정당의 상으로 치러달라는 말씀을 사석에선 조금 나누셨다고 해요. 그랬었군요.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당에서도 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모실 것인지에 예, 대한 예. 차후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7선 국회의원 출신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향년 73세로 베트남에서 별세를 하셨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저희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한 결과 판단을 내렸다. 좀 어려운 결정이었다라는 그 의중이 반영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명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결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자 간담회 때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 그래도 본인의 소명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청문회는 열려야 되는데 그 기회가 박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틀 전인 23일 날 하루 종일 새벽 1시까지 청문회가 이루어졌고 여야 할 것 없이 이해운 지명자의 그런 부동산 청약에 대한 부정 청약에 대한 문제점, 의혹이 해소가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명확하게 장남이 실거주했는지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했고, 특히나 장남의 그런 연세대 입학에 있어서도 뭐 사회 기여자 전형이라는 부모 찬스, 조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사실은 합격을 했다는 것이 오히려 입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열심히 사과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의 그런 통합의 의지와 그런 인사로서 이해운 그런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한다고 했을 땐 오히려 정권에 대한 그런 신뢰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장관감이 아니다라고 매섭게 꾸짖는 여론들을 받아들인 거다라고 여론을 생각을 받아들였다. 합니다. 예. 이게 보통은 이렇게 되면 자진 사퇴 쪽으로 가기 마련인데 네. 지명 철회라는 이런 결단을 내린 거는 국민 여론이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이해운 후보자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제 받아들이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타당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진영에서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청문회까지 봐주자라는 어떤 나름의 예우를 보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해운 후보자가 사실은 자기 객관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입시니 청약, 증여까지 많은 영린을 건드리는 문제들이 본인에게 이렇게 산적해 있으면 어떤 제한 청문회 앞에서 본인이 떳떳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객관화를 한 다음에 자리를 받아들였어야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숨기고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청문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여러 가지 질의와 이 소명 절차에서 충분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확실하게 당에서, 청문회에서, 국회에서 이 부분을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제 지명 철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홍익표 정무수석의 이제 브리핑을 들어보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 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3선 국회의원이었다라는 점을 굳이 넣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보수에서 3선이었고요. 5번 공청받았어요. 그러면 공청 과정에서의 보수의 그런 꼼꼼한 검증이 왜 이렇게 열악했느냐가 또다시 한번 화두로 되는 거죠. 물론 그 공천 이후에 뭐 원펜타스의 청약 문제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긴 했었지만, 그동안에 특히 서초갑에서 사실 뭐 공천하면은 누구나 당선되는 보수의 그런 성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정말 주역의 그런 보수의 상징 같은 분이셨는데, 아니 그러면 그동안의 정치와 의정 생활에서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 사실 좀 원망스럽다는 부분이 생기고요.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합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려되는 것은 사실 이해운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사실 지명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제명을 당하고 더 이상 보수 정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비리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왔거든요.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장관 정말 제의 받으면 청문회에 대한 더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좋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청문회를 넘어가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헌신하는 과정에서의 상당한 부담감이 드는 거는 사실일 것 같고, 특히나 보수에서의 실력 있는 자를 모셔올 때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본인들이 5번 공천하고서도 아득바득 그냥 곧바로 제명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보복을 하는 국민의힘이 얄궂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청문회 과정까지 보게 한 것이 오히려 이해운 당사자에게는 정말 개인 사정까지 얘기해야 되고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참 모든 것을 잃었다. 아하.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통합의 의지 그리고 경제 전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보수와 진보를 같이 화합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뭐 지명 전이나 철회 이후나 뭐 달라지진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통합 인사의 취지는 뭐 이제 퇴색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앞으로의 인사, 뭐 기획예산처도 다시 이제 지명할 거고요. 그 인사에 있어서 통합 인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대통령실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보수 인사들에서 특히 이해운 후보자 같으면 말씀대로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으니까 저쪽 진영에서는 검증이 된 인사라고 어떻게 보면은 선의로 신뢰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드러나 보니까 소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고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스스로 이 사람은 국민 4대 영린을 건드린 인사다라는 논평을 내면서 굉장히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그쪽 진영에서 이렇게 털어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나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고민이스러운 부분이고 오히려 아예 이 국민의힘 쪽 인사라기보다는 중도적인 인사 혹은 정당과 관계없는 어떤 전문가들을 모시는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틀어서 검증을 좀 더 강화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해봅니다. 진작에 자진 사퇴했었어야 됐다고 봐요. 욕심이 과했다는 생각이 지명자가 듭니다.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은 그래도 장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집념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무리수를 두게 됐고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고 이재명 정부도 실제로는 지금 부적격 인사청문회 그 보고서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이틀 만에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질질 끌지 않고 결단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예, 그 부분이 또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기 전에 아니면 불채택되기 결론이 나기 전에 지명 철회를 한 부분 어떤 의지가 읽혔다라고 느껴집니다.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이제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그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운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요거 관련해서는 정청래 대표의 공식 사과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 조국 또는 조국 혁신당의 비전과 같이 그 정치적 DNA는 사라져서는 안 된다. 차분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다. 당대표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한 거는 절차적으로 봤을 때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정치적 결단에 의한 제안까지도 전당원 투표나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결정은 당원들께서 최종적으로 하시게 된다.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 영상이었었거든요. 이렇게 3명의 최고위원,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이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조국 당대표도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일단 송구하다라는 멘트를 하긴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요거 어느 정도 이제 그 갈등이 조금 봉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금 그 계속해서 복잡한 갈등 국면으로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제도 민주당사에서 우리 당원들 100여 명이 모여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런 빠른 졸속 이런 독단적인 결단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하. 저도 문자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그 과정에서의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 패싱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비판들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원 주권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이라면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면에서 사실 최고위원들도 20분 전에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을 알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 장면이죠. 저도 그때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 하는 상황에서 방송 라이브 하고 있었는데 그
그 발표를 듣고서는 분명히 이미 다 논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서 발표하는 거겠지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했어요. 예, 성공적으로 합당을 해서 지선에서 승리가 갈 수 있는 시너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 아니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고위원 3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더민초에서의 성명서 내부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 근데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또 기자회견을 했죠. 그런 면에서 이것이 아무리 그 당대표의 의지의 부분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원들의 그런 권리당원의 표결 그리고 대의원회에서의 그런 표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께서도 이거는 통과되면 합당하는 거고 만약에 부결된다면 그것도 당원들의 뜻이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당원들의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마다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바닥부터의 민심을 어떻게든 정리해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예전에 우리가 합당 같은 절차를 진행할 때만 해도 우리 민주당 진영의 당원의 규모가 사실은 뭐 11만 명, 뭐 14만 명 이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대표의 탑다운 방식으로 당원들 어느 정도 장악할 수가 있고 또 대의원을 통해서 중앙위원을 통해서든 예전에는 전국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합당 절차를 추진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통제 가능한 그런 과정에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당이 일반 당원만 했을 때 500만 명 정도 되고 권리당원이 146만 명 정도 되는 이 거대한 정당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어떤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의 M&A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M&A를 할 때는 그 전에 그 양 대표단 내지는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합당의 내용, 그러니까 합병의 내용들을 결정한 계약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할 건지 말 건지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 논의도 당원들이 볼 때 이게 그냥 토론회가 아니고 어떤 방식의 합당인가가 합당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의 여론을 저는 결정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합당한다고 했을 때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지분은 어느 정도 줄 건지, 당명은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지방 선거에서 뭐 공천이나 지금 예비 후보들이 이미 등록을 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요한 광역자치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줄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최고위원이라는 우리가 이미 수임하고 있는 당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대표들이 같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안이 좀 공유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좋다 싫다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구체화된 다음에 제시가 되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께서 우리가 운을 한번 처음에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결과적으로는 운을 뗀 셈이 되었고 이걸 통한 어떤 최고위원들의 반발 또 더민초의 반발 이런 걸 통해서 논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유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다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한 2달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사실은 합당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이게 급하게 갑자기 열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소집하기 쉽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위원회 결의로 하게 될 텐데요. 중앙위원회가 59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원 또 이번에 지방선거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 뭐 구문 등등 이제 굉장히 많은 당의 주요 인사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설득이 진행되고 의중이 모아질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당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또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합당이냐 어떤 방식의 합당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합동회의 이런 합당의 어떤 절차들이 진행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조승래 대표, 그 사무총장께서도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행은 논의를 되는 시작한다. 거군요. 예. 그 정청래 당대표가 이런 반발을 사실 예측을 못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잔잔한 그런 바다에 이렇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 결국에는 지선을 앞두고 이 타임라인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본인도 설명을 하거든요. 전당대회 이전뿐만 아니라 지선 이전에 우리가 3월, 4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게 지선에서의 후보들의 예비 경선 그리고
본선 진출자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뭐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접수가 시작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합당이 된다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의 조국 혁신당의 출마자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빠르면 빠를수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지선과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면 조국 대표에 대한 출마도 본인이 강력하게 이번 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선에 출마할 건지 아니면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과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는 워낙에 사이가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근데 대통령실과의 이런 사전 교감은 어땠을까? 근데 사실 이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결국엔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전혀 몰랐다고 했을 때도 패싱하는 거 아니야? 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예. 딜레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대변인의 워딩과 정무수석의 워딩이 약간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최고위원 세 분이 아니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렇죠. 지금 이런 그러고 부분에 있습니다. 있어서 예. 명확하게 성명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내부에서의 갈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이 열심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저는 살아있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원 주권주의 시대에 1인 1표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당원들이 이런 과정에서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가져다오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잠잠하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우 긍정적인 민주당이 자연스러운 살아있는 상황이다. 당이다. 예, 예. 라는 그리고 합당을 했을 때 그 유불리가 상당히 첨예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합당을 했을 때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이것도 사실은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조국 혁신당이 야당으로 남아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있어서는 진보의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같이 흡수가 되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은 통합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중도 보수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 조국 혁신당이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내부에서의 갈등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일부는 다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조국 당으로서의 DNA가 어디까지 반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관계가 좀 첨예할 수가 있다. 예, 일부에서는 우리 조국의 강 다시 못 걷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거에서 유불리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마다의 해석과 의견들이 매우 분분할 수 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1인 1표제 당원 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네, 여론 거기서 수렴을 했습니다. 31.64%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당원 그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 중에서 85.3%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추진하던 1인 1표제가 성공을 거뒀으니 이 합당 문제도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좀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당원 여론 수렴 절차라는 것을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 당원 여론 수렴 절차는 사실 우리 당원 당규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결정이 규정되어 있는 어떤 절차는 아닙니다. 그냥 중앙위원회 표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중앙위원들께 당원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은 31.64%가 그러니까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방영했고 그 얘기는 나머지 한 60% 가량의 당원들께서 이 여론 수렴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당원의 입장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 의심이 그러게요. 예. 의문이 제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히 저번에 우리가 1인 1표제 중앙위원 선거를 할 때도 28표가 부족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중앙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당대표의 설득 과정 또 당원들의 입장에 대한 설득 과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합당이라는 것도 이 당원 개정 사항과 마찬가지로 중앙위원회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여론 수렴에서 우리 지금 164만 권리 당원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합당 절차에 의견 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견 수렴이 50%가 어쨌든 달하는 어떤 반영 절차가 가져갈 때 그 힘이 발휘되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30%에 되는
지지자, 그러니까 여론 예. 수렴의 당원 중에서 80% 이상이 찬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당원의 의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조승래 이제 사무총장이 그 지분 논의는 없다라고 못을 받기는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자적 DNA를 1원칙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몸값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약간 그러면은 좀 다퉈질 여지가 있겠네요. 이견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럼요. 조국혁신당이 바라는 합당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당이 바라는 어허. 합당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국 대표께서도 정치개혁, 그리고 개헌, 사회권 문제, 토지 공개념, 그리고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DNA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의 합당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의 본인들의 개혁 과제를 주장을 할 텐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검찰 개혁만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으로 할 건지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할 건지 이런 면에서 대통령의 의중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그런 부분에서의 내부에서의 결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더 첨예해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당명 개정에 대한 부분 그냥 민주당으로 간다. 그리고 지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유불리 따지는 거 아니다. 결국에는 가치에 대한 통합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치열한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하루하루가 시작이 될 텐데 그런 면에서의 당장 1인 1표제도 이제 2일, 3일 날 중앙위로 가서 표결이 붙여지거든요. 지금으로부터 8일 남았어요. 어허. 그럼 1인 1표제와 지금 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본인의 연임을 포석해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런 과정에서 정리가 안 된다면은 이 결과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은 예. 예측하기 아직 힘들 예측하기 수도 힘들다. 있다라는 면에서 지금으로부터의 하루하루의 논의 과정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지율로 보나 그 당의 규모나 크기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무슨 합당 조건을 내세우기는 그렇죠. 그걸 또 받아주기도 좀 힘들 것도 같고 그걸 또 당원들이 얼마나 받아줄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한번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타타타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